안녕하세요. 나이트 아카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꿈과 현실이 얽히는 신비한 공간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납치 기억, 수면 마비,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여정입니다. 눈을 감고 밤의 포옹에 몸을 맡기세요. 진실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번 세그먼트는 납치 꿈의 불길한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잠이 지나치면 어떤 통로로 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동안 미국에서만 600만 명이 그 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움직이지 않았던 밤, 침실의 천장이 사라졌던 밤, 그들이 들어왔던 밤.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모두가 같은 것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생물체, 같은 금속 테이블, 같은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연일까요? 대규모 환각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침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부는 이를 수면 마비라고 부르려 하는 걸까요? 앞으로 3시간은 여러분이 현실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입니다. 꿈과 납치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증언에는 침대에서 떠오르는 느낌, 벽이나 천장을 통과하는 감각, 그리고 기괴한 절차를 위한 금속 플랫폼에 갇히는 경험이 포함됩니다. 그들이 만나는 존재는 매우 일관되게 묘사됩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털이 없고 비정상적으로 큰 검은 눈과 긴 팔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는 곤충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는 인간형을 띱니다. 차갑고 불안하게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야간 에피소드가 어떤 공간, 구역 또는 우주선 안에서 펼쳐지든 주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외계인 접촉과 연관된 꿈이나 경험을 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은 추상적이거나 초현실적인 허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야기로 꿈꾸는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경험자들은 혼란, 공포 또는 깊은 불안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보고합니다. 어떤 이들은 몸에 설명할 수 없는 자국을 발견합니다. 극소수는 아예 잠자는 행위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휘틀리 스트리버가 1987년에 발표한 입니다. 그는 뉴욕 오두막에서 보낸 밤의 알라밍 익스피리언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공간에서 인물들을 보며 깨어났고 시간의 공백과 밝게 빛나는 방에 있었던 단편적인 기억과 씨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단순한 환상으로 치부했지만 수천 명이 연락을 주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경험은 종종 그들이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트래비스 월튼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종종 신체 납치로 묘사되지만 월튼의 기억은 처음에는 꿈 상태와 유사한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빛, 존재, 그리고 임모빌리제이션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최면을 통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떠오르는 느낌과 비인간 지능의 의식에 대한 텔레파시적 소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임상적이고 냉정한 태도를 가진 존재들과 함께 수술실 같은 환경을 묘사했습니다. 꿈인지 실체 경험인지 관계없이 이러한 패턴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밝힌 많은 이들과 공명합니다. 이 현상을 겪기 위해 유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천 명의 무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간호사는 외계인의 별 지도를 반복적으로 보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칠레의 한 남자는 잠자는 동안 빛나는 손을 가진 키 큰 존재들이 자신의 침대를 둘러싸고 있었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태국의 한 젊은 여성은 매밤 자신이 집에서 끌려나가 들판 위를 떠다니며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단순한 내용 이상의 것입니다. 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이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다양한 언어로 소통하며 유사한 차가운 환경과 같은 검은 눈의 존재, 그리고 감시당하는 듯한 압도적인 감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마치 외부의 힘이 그들의 경험을 조율한 듯 보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납치 꿈들이 단순히 무의식의 창작물인지 아니면 더 복잡한 사건의 단편적인 기억인지. 외계 지능이 인류와 접촉하고 싶다면 대중의 의심이나 공포를 일으키지 않고 물리적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우리의 정신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꿈 상태는 기록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상호작용이나 조작을 위한 이상적인 경로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꿈이 단순한 접촉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들은 특정 개인을 조건화하거나 테스트하거나 준비시키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의 강렬한 꿈이 지나고 다음에는 더 강한 꿈이 찾아옵니다. 점차 꿈꾸는 사람은 이러한 경험들이 다가오는 것을 예감하죠.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 불안감을 느끼고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며 점점 강해지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끝없는 호기심이나 이상한 친숙함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꿈이 진화하는 방식은 더욱 기이합니다. 꿈속에 새로운 모티프가 등장해요. 어떤 경험자들은 수수께끼 같은 기호와의 시각적 접촉을 이야기하곤 하고 전자음이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한 느낌이나 재난, 외계 풍경, 인간의 고통을 엿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부여되었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기도 해요. 이러한 현상은 혼란스러운 악몽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설계된 느낌을 줍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매체의 영향이나 과학소설, 영화, 민속 이야기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꿈들은 외계인과 관련된 주제가 대중문화에 퍼지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어요. 1960년대 베티와 바니 힐은 가장 잘 기록된 유괴 이야기 중 하나를 발표하며 일반 대중의 의식에 그러한 캐릭터가 퍼지기 전 회색 피부에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와 검은 눈을 가진 존재들을 묘사했습니다. 트래비스 월튼의 이야기도 대중문화에서 외계인 전형이 정립되기 몇 년 전에 등장했어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 존재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꿈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꿈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주제를 비웃기도 하죠. 이러한 경험의 수수께끼 같은 본질은 혼란스러운 질감을 만들어내고 믿음 체계와 현실 인식을 도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논리적 경계를 넘어 감정적 공명을 만들어내며 지속적으로 마음에 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수면 마비나 악몽으로 치부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이 그러한 틀로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수면 마비는 일반적으로 그림자 같은 존재나 압박감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유괴 꿈의 이야기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요. 이 꿈들은 복잡한 시나리오 속에서 전개되며 대화와 감정 조작으로 가득 차고 불안한 일관성을 가진 환경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경험자는 생생한 기억으로 깨어나고 잊혀진 안개에 가려지지 않은 기억을 간직하게 되죠. 게다가 어떤 이들은 신체적인 징후를 보고하기도 하며 비록 드문 일이지만 대칭적인 멍이나 스쿱 자국, 심지어 코피를 경험하면서 깨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피부에 예상치 못한 물질이 묻어 있거나 방 안에 섬뜩한 냄새가 퍼지는 것을 설명하며 이는 꿈과 실제 만남 사이의 경계를 더욱 흐리게 만듭니다. 가족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가 유괴 꿈을 자주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요소를 이야기하며 마치 각자가 더 큰 퍼즐의 조각을 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는 단순한 무작위 침입이 아니라 아마도 세대 추적, 유전 연구, 기억 조작을 포함한 계산된 타겟 전략을 시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괴 꿈에서 친숙한 얼굴을 마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다른 테이블에 나타나거나 형제가 같은 방에 있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외계 존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화적이지만 공유된 꿈의 영역이나 조정된 사건을 암시합니다. 학계는 여전히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경험이 정신건강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수면 장애와 문화적 영향을 결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러한 증언의 복잡성을 인정하죠. 유명한 하버드 정신과 의사 존 맥은 많은 유괴 경험자를 면밀히 연구하고 이들이 망상에 시달리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의 트라우마는 진짜처럼 느껴졌고 그는 이들이 인간 경험을 초월하는 무언가와 실제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꿈들이 고립된 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유도되거나 실제로 다른 의식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험을 반영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접촉은 우리가 기다리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어요. 조용하고 정교하며 불확실하게 불이 꺼질 때 시작되죠. 왜 외부의 존재가 꿈의 영역을 이용할까요? 꿈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무시될 수 있고 인간 정신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자들은 이러한 인상을 오랫동안 간직하죠.
어떤 이들은 조롱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주장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들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늘에서 우주선을 찾아보거나 뉴스에서 게시를 기다리기보다는 진정한 접촉이 매일 밤 감춰진 눈꺼풀 뒤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꿈을 꿀 때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 부꿈 상태 해킹을 탐구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외계 존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방법을 나타낼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계 존재들이 꿈을 통해 인간과 접촉할 수 있다는 가설은 변두리 개념에서 벗어나 일관된 보고의 광범위한 배열로 뒷받침되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혼란스러운 꿈이나 은유적 꿈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반복되며 놀라울 정도로 실체적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은 비인간 지능이 의도적으로 꿈의 상태를 조작하여 인류와의 비밀스러운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이는 우연한 만남이나 오해된 악몽이 아닙니다. 경험자들의 증언이 모여 수면을 매개로 하는 세밀하게 조직된 영향력과 조작의 시스템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빠른 안구 운동 수면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최적입니다. 뇌는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몸은 마비되어 외부 자극은 매우 감수성이 높은 정신 상태를 통해 필터링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 중에 비판적 사고 능력이 감소합니다. 만약 어떤 지능이 기술적이거나 인지적으로 우월하다면 인간과의 비밀스럽고 안전하며 감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통하려 한다면 그들의 꿈에 침투하는 것이 이상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조사는 외계인들이 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넘어서 왜 그런지를 묻습니다. 많은 경험자들은 뚜렷한 진행 과정을 설명합니다. 처음의 꿈은 종종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마비된 느낌과 감시하는 존재들이 함께합니다. 그들이 마주치는 모습은 대개 마른 몸, 창백한 피부, 감정 없는 큰 검은 눈을 가진 그레이로 상징됩니다. 이후의 꿈에서는 수술도구, 반짝이는 불빛, 불명확한 기호와 같은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이 꿈들이 반복될수록 더 뚜렷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같은 방으로 반복해서 끌려가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소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무작위적인 접촉이 아니라 의도된 프로그래밍을 암시합니다. 특정 연구자들은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인 데이터 수집 계획의 일환으로 작용한다고 이론화합니다. 그 존재들은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감정적 반응을 조사하며 때로는 생물학적 또는 심리적 정보를 추출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카르멘이라는 한 여성은 2년 동안 30건 이상의 유괴 꿈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꿈은 거의 동일한 진행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그녀의 방으로 침투하는 눈부신 빛 속에서 벽을 통해 공중으로 떠올려졌습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3명의 키가 큰 그레이가 조용히 서 있고 4번째는 제어판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사를 받은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꿈에서는 그녀의 머리 근처에 떠있는 빛나는 구체가 나타났고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의식의 별자리, 기계 도면, 그리고 그녀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기호를 전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꿈이 시작되기 전까지 카르멘은 외계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수백 페이지에 걸친 반복되는 기호와 도면으로 가득 찬 꿈 일지를 세심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간과된 경향은 특정한 대상을 겨냥한 모집입니다. 일부 유괴 피해자들은 그들의 꿈이 점차 치매적에서 교육적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야간 만남 뒤에 경악스러운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존재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잠수한 도시의 이미지, 숲을 태우는 화재, 하늘을 올려다보는 인간들의 집단이 펼쳐집니다. 이는 개인적인 꿈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이며 경험자가 회상하고 퍼뜨리기 위한 이야기의 노출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일부 개인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미래의 전령이 되거나 실험 대상, 심지어 인간 중재자로 활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연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정보기관들이 인구를 침투할 때의 작전과 유사합니다.
목표를 식별하고 경계를 평가하며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책임을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차이점은 침투자들이 지구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며 전투의 무대는 물리적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많은 경험자들이 그 존재들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꿈의 경관을 변화시키고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예를 들어 한 프랑스 남성인 빈센트는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알고 그에 따라 주변 환경을 조정하던 중 꿈의 벽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반응적인 제어 능력을 암시하며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꿈의 상태가 훈련장, 실험 공간 또는 행동의 시뮬레이션으로 기능한다는 가설의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신체를 포획하는 대신 이러한 존재들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반응을 측정하고 기억을 심거나 잠재의식의 반응을 유도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러한 꿈이 시작되기 전에 특정한 간섭 패턴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 경험자들은 이러한 수면 에피소드에 빠지기 직전에 고음의 소리나 기계적인 윙윙거림을 감지한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닫힌 눈꺼풀 뒤에서 빛이 번쩍이는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대륙과 문화에서 일관되며 자주 이 존재들과의 의도하지 않은 만남이 프리시즈됩니다. 이것은 침입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고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에너지 서명을 지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존재들이 집중된 주파수 방출을 사용해 뇌의 자연적인 꿈꾸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REM 수면 동안 세타파가 지배적이며 이는 느리고 감정적으로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존재들이 원거리에서 이 주파수 영역을 조작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자연적인 꿈 이야기를 억제하고 그들의 생각을 잠자는 사람의 의식에 심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면 인간 과학자들의 능력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면 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는 미세한 전기 자극이나 소리 주파수가 꿈의 내용을 형성하고 선명도를 연장하거나 특정 이미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가 비교적 원시적인 기술로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면 수천 년 앞선 문명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모든 경험자가 수동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항하려고 애쓰며 깨어나거나 소리치거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꿈이 반응합니다. 존재들이 사라지거나 환경이 변화합니다. 어떤 이들은 갑자기 깨어나 혼란스러운 상태로 코피를 흘리거나 전신 떨림을 겪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강한 저항을 경험하며 존재들이 그들을 깨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러한 꿈들이 감시를 받고 있으며 주제가 비협조적일 경우 종료될 수 있음을 강화합니다. 여러 사례에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종종 가족 유대가 있는 이들이 거의 동일한 꿈을 동시에 경험하는 집단 꿈이 존재합니다. 애리조나의 한 두드러진 사례에서 한 어머니와 그녀의 10대 아들은 회색 존재들과 함께 하얀 방 안에 있는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꿈은 지역 UFO 목격 사건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벽에 장식된 같은 기호를 보았고 유사한 절차를 겪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몇 주 후 TV 프로그램이 기억을 되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꿈은 단지 목표가 아니라 세밀하게 동기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노력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직접적인 상호작용 없이 장기적인 행동 영향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꿈을 이용함으로써 그들은 문화, 종교, 정부의 장벽을 우회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꿈은 법의학적 흔적, 레이더 신호, 위성 추적을 남기지 않지만 경험자들은 그 만남을 기억하고 종종 그들에 의해 변화됩니다. 이 전략은 그들이 신경학적 호환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부 유괴 피해자들은 꿈에서 모든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는 않거나 그들의 주파수가 수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회상합니다. 다른 이들은 과정에서 완전히 거부당한 경험을 하며 존재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이건 아니다 라고 언급했다고 남아프리카의 한 경험자가 전했습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 의식의 유형, 심리적 강인성과 관련된 잠재적 선별 메커니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 꿈 기반 상호작용이 더 넓은 계획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추측합니다. 존재들이 인류의 인지를 포괄적으로 매핑하고 공개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이 충분히 세뇌된 후에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목표가 탐지 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꿈은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접근되고 조작되고 규제되고 있습니다. UFO나 우주선이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많은 유괴 피해자들은 일관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도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이는 외계 존재와의 접촉이 임박할 뿐만 아니라 이미 현실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밤마다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내밀한 순간이 비밀스럽고 교묘한 프로그램의 최전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잠자리에 듭니다. 스타쉽이나 스포트라이트는 필요 없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단순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꿈이 단지 덧없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는 종족입니다. 세 번째 부분, 수면 마비, 조작된 취약성. 종종 무해한 신경학적 이상으로 설명되는 수면 마비는 정신은 깨어 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수많은 개인에게 이 상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전투의 장입니다. 피해자들은 두려운 환상을 회상합니다. 침대 옆에 떠있는 인간형, 가슴에 눌러오는 그림자 형태, 관찰당하고 분석당하며 조작당하는 숨막히는 감각. 어떤 이들은 시간의 강역이나 신체적 흔적을 경험하기도 하며 이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더욱 정교하게 조작된 것이란 느낌을 줍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수면마비가 단순한 생물학적 우연이 아니라 외계 지능이 겨냥한 취약점으로 볼 수 있다고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접근을 넘어 그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장 무서운 요소는 마비 자체가 아니라 고급 지능이 우리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순간을 이용해 우리의 인식을 지나치게 되는 기분입니다. 대부분의 문서화된 유괴 사건은 인지할 수 있는 순서로 시작됩니다. 주제가 어두운 밤에 갑자기 깨어납니다. 그들의 정신은 경계하지만 몸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비된 상태에 놓입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가슴에 무게가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때때로 귀에서 높은 음조의 소음이나 기계적인 윙윙거림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시 후 방 안의 침대 옆에 떠있는 부정할 수 없는 존재를 느낍니다. 상상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가 왜곡되어 마치 공기가 잠겨버린 듯한 느낌을 표현합니다. 다른 이들은 멀리서 들리는 발걸음이나 이해는 하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언어로 생각을 말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후 시각적인 요소가 시작됩니다. 침대 옆에 어두운 형체가 나타납니다. 키 큰 실루엣이 문에 서 있습니다. 빛의 섬광이 비칩니다. 인식이 바뀝니다. 꿈이 끝나거나 납치가 시작됩니다. 수면마비는 종종 단순한 신경학적 결함으로 치부됩니다. 꿈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진화의 유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불안한 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수면마비 상태는 외계인 납치 이야기를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지역, 나이, 문화에 걸쳐 이렇게 일관되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 패턴을 무시하는 것은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전술적인 관점에서 수면마비는 침투하기에 이상적인 상태를 제공합니다. 주체는 의식이 있지만 무방비 상태입니다. 알고 있지만 제한되어 있고 인식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진정시킬 필요도 해를 끼칠 위협도 중요하게는 목격자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례들이 너무도 인상적이고 감각적인 디테일이 풍부하여 피해자들은 그것이 단순한 꿈을 초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상한 멍이나 피부에 남은 수수께끼 같은 흔적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되는 깊은 피로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자들은 그들의 납치가 꿈의 표현이든 아스트랄 접촉이든 물리적 사건이든 항상 정확히 마비 순간에 시작된다고 밝힙니다. 마비는 신호로 변합니다. 존재들이 도착하고 접촉이 이루어지며 이후 기억은 사라지거나 완전히 지워집니다. 2013년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남자 조엘은 매 3일마다 발생하는 반복적인 수면 마비 에피소드를 보고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오전 2시 44분에 깨어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방 구석에 키 큰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형체는 가만히 비 있었지만 주에 깊게 쳐다보았습니다. 공기가 숨 막힐 듯이 느껴졌습니다. 조엘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그는 청각 왜곡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그의 청각이 어긋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7번째 밤,
그는 파란 빛의 섬광을 보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4시간 후 그는 거실 바닥에서 깨어났고 위십술에 피가 나고 손목에 삼각형 화상이 있었습니다. 죄른 발작, 수면 걷기, 환각의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정밀함과 규칙성, 그리고 명백한 설계였습니다. 수면 마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너무도 체계적인 패턴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사건들, 같은 장소에 나타나는 존재들, 같은 사건의 연속, 소리, 감정, 이는 환각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연습된 작전처럼 나타납니다. 보고서에는 항상 특정한 형태로 나타나는 존재들이 상세히 묘사됩니다. 2명은 침대 옆에, 1명은 발치에, 1명은 머리 쪽에 서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스캔하는 듯한 느낌이나 에너지가 몸을 통과하는 파동을 기억합니다. 이는 종종 빛이나 색상의 생생한 시각적 환각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꿈 같은 질감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종종 피험자가 깜짝 놀라 깨어나고 심장은 두근거리며 땀에 젖고 몇 시간 동안 혼란스러워합니다. 관련된 존재들은 거의 항상 그레이로 묘사됩니다. 감정이 없고 조용하며 그룹으로 협력적입니다. 일부 경험자들은 배경에서 더 키가 크고 인간적인 존재들이 그 과정을 감독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형체들은 종종 주변을 조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이 왜곡되고 벽이 구부러지며 시각이 반복됩니다. 소통은 비언어적인 교환으로 변하며 의식 속에 날카롭게 심어집니다. 노르웨이의 한 경험자는 자신의 시야에 그리드가 겹쳐지는 느낌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이 디지털 아카이브처럼 층층이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요. 대만의 또 다른 경험자는 그의 몸 전체가 진동하며 존재가 그의 눈 뒤에서 무언가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이론은 수면 마비가 일종의 신경학적 우회를 허용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뇌의 운동 기능을 우회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위한 반의식적 진입점을 설정하는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마비는 단순한 오작동이 아닐 수 있으며 만남이 진행되는 동안 주체를 이모빌라이즈하고 이솔레이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유도된 메커니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부 납치 피해자들은 마비가 시작되기 직전에 신체에서 추출되는 듯한 느낌을 설명하며 이는 의식 밖의 경험이 프로토콜의 중요한 부분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시문, 감시 또는 정보 수집을 포함한 군사 작전은 종종 무력화로 시작됩니다. 주체를 제어하고 환경을 통제하며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납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전술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물리적 납치로 나타나든 심리적 개입으로 나타나든 목표는 일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를 얼어붙게 하고 마음을 격리하며 저항 없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보고된 한 사례에서 대학생 나디아는 만성 수면 마비에 시달렸습니다. 나디아는 침대 옆에 서 있는 3개의 가느다란 형체를 관찰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녀와 시선이 마주칠 때까지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6번째 에피소드에서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떠 있는 구체를 쥐고 있었고 그 구체는 맥동하는 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구체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욕실에서 의식이 돌아왔고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3시간 동안 발신이나 수신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안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사건은 강제로 유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신체적 이동을 수반할 수도 있어 개인이 자신의 기억에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아르헨티나에서 9세의 마르틴이라는 소녀는 조용한 남자들이 밤에 자신을 방문하는 경험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부모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새벽 3시에 맨발로 가족 집 밖에 서 있는 그를 발견하고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코피를 흘리며 이해할 수 없는 숫자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의료 검진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는 수면 마비를 경험하지 않았고 그 남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면 마비는 연락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억을 억압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많은 유괴 피해자들은 사건에 대해 완전한 기억 상실을 겪고 있으며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떠오릅니다. 종종 꿈이나 소리 이미지가 회상을 촉발합니다.
어떤 이들은 상징을 그리게 되고 다른 이들은 이전에 탐구하지 않았던 천문학이나 양자 물리학에 강한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현상은 기억 억제가 절차의 의도적인 측면임을 시사합니다. 피실험자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 과정이 진행되고 기억은 삭제되거나 왜곡된 이미지 아래 숨겨집니다. 여기서 스크린 메모리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거짓 시각적 구성물은 실제 사건을 숨기기 위해 마음에 심어집니다. 그림자 같은 형체가 사랑했던 어린 시절의 장난감으로 변하거나 빛나는 구체가 천장 조명으로 나타납니다. 이 존재들은 심지어 동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 목적은 단순한 은폐를 넘어 수능을 포함합니다. 피실험자가 그 사건이 단순한 꿈이었다고 믿게 된다면 이후의 만남에서 저항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은 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론이 나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신경 매핑에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두려움 반응과 감정 스펙트럼, 기억 유지 방법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마비를 유도하고 반응을 세심히 관찰함으로써 직접적인 노출 없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존재들이 특정 개인을 심리적 소통, 텔레파시 네트워크 또는 심지어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을 위해 훈련시키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많은 장기 유괴 이야기에서 수면 마비는 종종 상호작용하는 경험으로 발전합니다. 경험자는 초기에 공포를 덜어내고 질문을 시작하며 때때로 답을 받기도 합니다. 2008년 영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마이클은 수면 마비 에피소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47회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후반부의 기록에서 그는 더 이상 그를 가두지 않는 협력적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전자 서열, 행성 구체, 궤도에서 본 지구의 홀로그램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말이 아닌 정신적 소통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수면 마비가 자신의 마음이 적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수많은 사례에서 반복됩니다. 수면 마비를 결함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필터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잘 견뎌낸 사람들은 더 깊은 접근을 허용받습니다. 우리가 연구의 대상일 수도 있고 혹은 모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괴와 관련된 수면 마비는 서구의 이야기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모든 대륙에서 보고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 속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피사데라라는 노인 같은 존재가 자는 사람의 가슴을 눌러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현상을 코시발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지니 사람들을 침대에 눕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화는 공유된 사건에 대한 문화적 해석의 렌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존재들에 대한 설명, 얇고 어두운 눈을 가진 인간형은 문화 간의 놀라운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이 경험이 단순히 상상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껴진 것이라는 이론의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브라질, 핀란드, 한국, 케냐의 이야기를 비교하면 불안한 유사점들이 드러납니다. 동일한 감각, 공유된 마비, 어디서나 나타나는 빛나는 구체, 감정 없는 존재들이 이러한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우연으로 보이지 않으며 조작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질문이 자주 떠오릅니다. 이 존재들은 기술을 사용할까요? 많은 경우 물리적인 도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비는 가까운 거리, 시선 또는 단순한 생각으로 유발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의식 기반 기술의 적용을 시사합니다. 이는 에너지, 의도 또는 주파수를 통해 인간 생물학과 직접 인터페이스하도록 설계된 도구들입니다. 양자 과학은 이미 의식이 입자를 영향 줄 수 있는 능력을 밝혀냈습니다. 만약 이 존재들이 우리보다 수천 년 앞선 것이라면 그들은 물리적 접촉 없이도 우리의 뇌의 작동 주파수에 맞춰 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을 개발했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특정 대역에서 방출되는 전자기 펄스가 운동 기능을 억제하면서 인지 인식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론화합니다. 인류가 이제 막 이 분야를 탐구하기 시작했다면 비인간 지능은 이미 이를 마스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계 존재들이 수면 마비를 이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지휘 통제 체계와 일치합니다. 대상을 식별하고 종종 어린 시절부터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마비를 유도하여 움직임을 제한하고 인지 기능을 고립시키고 절차를 실행하며 데이터를 추출하고 감정적 반응을 평가하고 메시지를 심고 기억을 지우고 스크린 기억을 도입하고
감정적 혼란을 조성하며 필요에 따라 이 과정을 반복하며 수능에 따라 접근을 확대합니다. 이것은 민속이 아닙니다. 전략적 전술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 일이 전 세계에서 매일 밤 조용히 보이지 않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이해하는 지능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면 마비는 단순히 수면 주기 내의 무해한 일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더 깊고 신비로운 무언가로의 문턱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무언가이며 인내를 중시하는 무언가입니다. 마비된 공포 그 자체, 그 끔찍한 무감각의 순간이 더 넓은 현상의 시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 평가, 의식 평가 또는 어떤 심오한 것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당신이 밤의 어둠 속에서 깨어나 몸이 경직되고 주변에 느껴지는 무형의 존재를 느낀다면 당신의 본능을 믿을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트 4. 변형된 마음들, 두려움, 흥미 또는 경계를 떠올리며 모든 육의 꿈이 폭력적인 만남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꿈은 평온한 느낌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다른 꿈은 감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은 교육적인 세션처럼 보이고 다른 것들은 인도된 환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꿈은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의 강도입니다. 그것이 공포, 경이, 호기심 또는 슬픔으로 나타나든 육의 꿈은 일반적인 꿈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 생생한 기억들은 생각을 형성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에 의한 심리적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외계인들이 꿈의 상태를 이용하여 단순히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개념, 감정의 흔적, 행동의 신호, 그리고 아마도 인코딩된 통신을 심어주기 위해 관여한다는 가설을 다룹니다. 이 경험들은 미묘한 참여 전략, 정신적 조건화 실험 또는 광범위한 사업의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육의 꿈이 조작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신중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는 실험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무의식적 패턴을 초월하는 꿈을 보고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덧없는 생각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의 한 여성이 반복되는 꿈에서 자신이 넓고 청결한 흰색 방에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인식 저편에는 존재들이 있었고 그들은 말없이 슬픔,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물을 흘리며 깨어나 그 경험의 선명함과 감정적 중량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비슷하게 스웨덴의 한 남성은 외계인들이 그를 떠다니는 구체가 비추는 복도를 안내하며 각각의 구체가 다른 재앙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밤의 비전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는 경고가 아니라 평가처럼 보였습니다. 존재들이 그의 감정적 반응을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공통점은 단순히 그 기괴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들이 지닌 깊은 감정적 무게입니다. 이 꿈들은 혼란스럽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조화롭게 느껴지며 세심하게 배열됩니다. 많은 유괴 피해자들은 사건을 묘사하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는 아닐지라도 특정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설계된 것들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지구의 파괴, 위험에 처한 외계인 아이들 또는 의미를 지닌 기묘한 상징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깨어나면 그들은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지속되는 긴급감이나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간호사 이자벨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곧바로 생생한 유괴 꿈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에서 그녀는 길고 큰 흑요석 눈을 가진 존재가 자신 옆에 서서 웃고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투사했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이자벨은 슬픔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마치 감정적 안정성 평가를 받는 듯한 이상한 죄책감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면 장애나 심리적 고통에 이력이 없었습니다. 꿈은 3개월 후에 멈췄지만 그녀는 외계 풍경을 집착적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잔여물을 풀어내고자 하는 충동에 이끌린 것입니다. 이 존재들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 이 꿈들이 단순한 잠재의식의 반영이 아니라면 감정적 정찰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공포, 애정, 혼란 또는 영적 경이감 같은 감정을 심어주거나 촉발시키거나 증폭시킴으로써
그들은 우리의 심리의 경계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 한계를 관찰하고 압박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니면 우리를 복종하게 만드는 취약성을 측정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두려움에서 흥미로의 전환입니다. 처음에는 꿈꾸는 이가 두려움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두려움은 호기심으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적극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들은 답을 원하고 다시 그 연결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꿈은 그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이 변화는 일부 연구자들이 조건화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장기적인 감정 조형입니다. 덜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2012년 터키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젊은 예술가인 엠리는 원형 선박 안에서 투명한 구체들에 의해 납치되는 반복적인 꿈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각 구체가 그에게 인류 역사, 전쟁, 탄생, 복잡한 현상의 장면을 보여주고 이후 잠재적인 미래의 일면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비전에서 불러일으킨 감정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 정교한 장치를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엠리는 이 비전을 열정적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 꿈들을 감정적 공명의 평가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 존재들이 단순히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납치 꿈은 또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는 종종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징과 초현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홍수, 무너지는 도시, 죽어가는 생태계, 모든 경험자가 이를 사실로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은유적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이미지는 꿈꾸는 이의 두려움에 반응하여 희미하게 빛나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일부는 이것을 행성의 불안정성에 대한 정신적 은유로 보고 이러한 꿈이 우리를 깨우고 영적 진화를 촉진하려고 한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조작 행위, 감정적으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거짓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추측이 무성합니다. 일부는 이것이 점진적인 접촉 이니셔티브를 나타내며 특정 개인들이 궁극적인 소통을 위해 준비되는 광범위한 적응 캠페인이라고 이론화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복종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험자가 더 감정적으로 투자할수록 제안에 더 순응하게 됩니다. 몇몇은 이러한 꿈이 선택 과정의 일환으로 감정적으로 유연한 사람들만이 추가 상호작용을 위해 선택된다고 추측합니다. 브라질에서는 루이스라는 남성이 비행기 재난, 인질 상황, 자연재해와 같은 시뮬레이션된 위기에 휘말리는 꿈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각 꿈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상실의 불가피함에 맞서야 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러한 경험은 그를 깨어있는 비전으로 이끌었고 그가 공감의 폭발이라고 명명한 강렬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불안하게도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리적 기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이례적인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자신이 알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 물리적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오직 정신적 흔적만을 남깁니다. 감정이식을 수치화할 수 없고 꿈을 엑스레이로 찍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관찰하기 시작한 것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납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후 삶의 경로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바꾸거나 가족과의 유대감을 버리거나 급진적인 신념을 채택하거나 강렬한 새로운 관심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변화가 반복되는 꿈에서 시작되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들은 특정 꿈 이후에 자신의 인식이 뚜렷하게 변화했다고 말합니다. 현실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일상생활에서의 분리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아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이들은 전자기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시간 인식의 왜곡 또는 빛 반사에서의 이상을 보고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반복된 접촉의 잔재일까요? 아니면 궁극적인 목표인 평범함을 넘어 인식하는 마음을 만드는 것일까요? 캐나다에서 한 젊은 여성인 아바 에이바는 6 존재들로 둘러싸인 빛나는 방에 있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해를 확장할 의향에 대해 정신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자 그녀는 신체를 감싸는 진동을 느끼고 그녀의 마음에 인식할 수 없는 언어가 쏟아졌습니다. 이후 1년 동안 그녀는 수첩에 기호를 쓰는데 매진했으며 그중 많은 기호를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일부가 희귀한 수메르 문자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바는 언어학적 배경이 없었고 그녀의 직업은 무용 강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꿈의 연속은 그녀의 경로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직업을 떠나고 고대 접촉 이론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이는 그녀에게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믿음 체계에도 스며듭니다. 이전에 종교에 무관심했던 많은 납치 피해자들이 외계인을 안내자, 보호자 또는 창조자로 받아들이는 영적 틀로 몰리게 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존재들을 스승, 감시자, 노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대처 기제인지 망상인지 진정한 접촉인지는 논의가 계속되지만 변화는 분명하게 관찰됩니다. 이 꿈들은 단순한 야간 경험을 넘어서 일종의 의식으로 승화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꿈이 원형과 본능적인 이미지, 문화적 의식을 통해 퍼지는 모티프를 심어준다고 추측합니다. 침대 옆에 떠있는 외계인, 빛나는 방, 깨끗한 흰 복도, 그리고 조용한 텔레파시의 비전이 집단적 상상에 스며듭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의 공유된 의식에 침투할수록 이러한 상징을 통해 믿음을 조작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이론은 납치 꿈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방적이고 이미지의 바이러스이며 영향력의 매개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 이야기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마주한 이미지에서 오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이제 느끼는 불안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더 이상 완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며 악몽이 지속적인 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초점은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에서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와 의도된 결과로 이동합니다. 전통적인 틀에서 꿈은 개인의 기억과 감정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계인 납치의 맥락에서는 꿈이 지속적인 심리적 변화를 위한 전술적 도구로 재구성됩니다. 이 변화는 신체 이식이나 침습적인 절차, 심지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 공포, 갈망, 믿음의 원초적 언어를 통해 발생합니다. 이 감정 공학의 개념이 진실이라면 지금까지의 가장 친밀한 접촉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라디오 망원경이나 우주선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조용한 복도를 지나며 과학, 종교, 권위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꿈의 영역에 침투하여 이성이 사라지고 정체성이 유연해집니다. 이것이 영향력 캠페인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미묘함의 매혹적인 걸작입니다. 침입도 명백한 위협도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수면의 경계에서 속삭임이 있고 어두운 밤에 비전이 있으며 잔잔한 감각이 남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의 의도일 것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우리를 형성하고 공명을 일으키고 악기처럼 조율하는 것. 각 꿈은 주파수로, 각 공포는 레버로, 각 호기심은 문으로 작용합니다. 이 프레미스가 정확하다면, 만약 마음이 새로운 최전선이라면 우리는 이미 무기 없이 영향력으로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토가 아니라 의미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당신의 꿈의 그림자에서 관찰하는 인물들을 만나거나 하늘에 설명할 수 없는 빛을 보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경고를 받는다면 누구에게 말하고 듣고 있는지를 고려해 보세요. 이미 무언가가 당신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는 없지만 형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 부분, 어둠 속의 속삭임. 우리는 더 깊은 무언가를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이 주제는 극소수 이론가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납치 꿈의 공명이 변했다고 보고하는 논리적이고 그라운드한 개인들에 의해서도 언급됩니다. 한때 마비시키는 두려움과 다가오는 형상으로 지배되었던 꿈들이 이제는 경외감이나 교육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꿈들은 단순히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십 년에 걸친 납치 이야기들은 미세한 변화를 암시해왔습니다. 개인들이 이러한 꿈을 인식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개입한 존재들이 채택한 접근 방식에서도 말입니다. 경험자들은 패턴, 상징의 순서, 수학적 코드, 천체 정렬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생각에 반응하는 장치나 중력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진 기술에 노출된 에피소드를 회상합니다. 다른 이들은 지구와 유사하지만 변형된 시뮬레이션 영역을 통해 안내받는 경험을 묘사합니다.
브라질의 한 퇴역 조종사는 익명을 원하며 원형 방에서 자신을 감싸는 존재들이 생생한 시각적 시퀀스를 그의 의식에 전달하는 꿈의 연속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녹아내리는 빙하, 밀림에 의해 되찾은 도시, 먼지로 뒤덮인 황량한 도로의 이미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존재들이 경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의도를 묻자 그는 하늘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류를 준비시키고 싶어 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이 새로운 차원은 외계 존재의 개입을 보여줍니다. 이는 트라우마나 강압이 아닌 의도적인 적응과 심리 훈련의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다양한 지리적 배경과 언어, 신념 체계에서 뚜렷한 일관성을 보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나타납니다. 같은 이미지가 등장하고 정의되지 않은 목소리가 들리며 같은 질문이 잠재의식에 자리 잡습니다. 준비됐나요? 외계 존재가 인류의 일부분을 중요한 사건에 대비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낯선 것이 아니지만 새로 나타나는 증거는 이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치밀하게 조율된 다단계 계획의 일환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관찰로 시작되며 생물학적 검사와 행동평가가 포함된 유괴 사건이 많습니다. 그 후 개인들은 수면 마비, 무력감, 신경 간섭과 같은 유도 과정을 겪습니다. 이는 마치 꿈의 형태로 나타나는 교육 과정처럼 보입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불분명하지만 의도한 결과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들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동적 경험이 아니라 사고의 몰입적인 재구성을 포함합니다. 이 꿈 같은 침입의 보고는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나 심리적 이상이 아니라 비인간 지능이 조율한 구조화된 세션으로 묘사됩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존재들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육자나 프로그래머처럼 보이며 특정 인지 구조를 심어줍니다. 이러한 경험을 설명하는 많은 개인들은 이러한 꿈의 만남 이후 과학, 특히 천문학과 유전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일부는 그들의 의식적 이해를 초월한 시스템을 설명하는 예술이나 도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미지는 행성 정렬을 나타내는 지도, DNA 구조를 연상시키는 복잡한 수열, 지구 기준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건축 디자인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운로드일까요? 우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나중에 꼽힐 수 있는 이해의 씨앗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장기적인 심리적 심어주기 전략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외계 지능이 인간의 인지 한계를 인식하고 지식을 강제로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패턴과 직관, 호기심을 심어주어 중요한 글로벌 사건이나 직접적인 접촉으로 촉발될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불안한 가설은 이 심어주기, 정신적이거나 신경적일 수 있는 동기화된 활성화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동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식을 조화롭게 하고 꿈의 매개체를 통해 글로벌 인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컨은 나이로비 출신의 엔지니어로 매일 밤 자신이 방문받는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아름답게 회전하는 빛나는 사면체를 보았다고 전합니다. 그 존재들은 단 한마디도 없이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를 가리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기억을 바탕으로 이러한 형태를 재현하기 시작했고 결국 복잡한 소수 수열과의 연관성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공식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비주얼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기하학이나 수학에 대한 배경이 없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집단 프로그래밍의 일례일까요? 외계 연구자들 사이에서 유괴 꿈의 목표가 단순한 정찰이나 행동 분석을 넘어섰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더 정교한 심리작전과 연관되어 인류를 접촉 이후의 미래에 대비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명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의식의 변화를 통해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은 비범한 수준의 전략적 통찰력과 통제를 제시합니다. 마치 장기적인 게임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천, 어쩌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심어놓은 개념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의 표면 아래 조용히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촉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방문의 서사를 침투로 변화시키는 깊은 관점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우아함과 침묵, 그리고 확실한 영속성을 가진 작업입니다. 정부 당국이 조용한 이유는 무지 때문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에 대한 통제력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정부가 인류의 중심을 침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무기를 요구하지 않는 문명에 대해 권위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꿈은 인간 경험의 가장 친밀한 측면으로 그들의 연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꿈의 전투 상태에 대한 언급은 1970년대 초반부터 이전 방어 분석가들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 방어 정보국이 후원한 연구들은 인간의 의식이 비국소적인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비밀에 쌓여 있거나 불확실한 결과로 비공개 해제되었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동일한 꿈의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상징, 외계 문자, 천문학적 정렬들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의 일관성은 일부 연구자들이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주입되었거나 수용적으로 수신되었다고 결론짓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능성은 외계인의 개입을 적대적인 힘이 아닌 지배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재구성합니다. 그들은 강제로 침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는 이미 포털을 열어두었고 꿈이 그들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납치 꿈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의도적인 영향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이전 직업을 버리고 환경, 과학, 양자 물리학, 사회개혁 등의 분야로 나아갑니다. 다른 이들은 준비 중심의 사고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는 망상이나 두려움이 아닌 차분하고 확고한 결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지식을 다른 이와 나누고 집단체를 형성하며 통찰을 교환합니다. 외계인의 꿈이라는 개념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단순한 탐색을 초월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부름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닌 생생한 이미지, 갑작스러운 충동, 예상치 못한 새로운 관점을 통해 초대합니다. 퀸즐랜드 출신의 아바라는 젊은 여성이 반복되는 꿈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지구 위에 높이 떠 있는 유리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매번 다른 외계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회색 피부를 가진 것들이, 때로는 빛나는 인간 형태로 나타나며 인류의 고통, 환경 파괴, 갈등, 그리고 위협적인 해수면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후 불안에 뿌리를 둔 또 다른 악몽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꿈은 변했습니다. 존재들은 그녀에게 사소한 결정들이 어떻게 멀리 퍼져나가는지를 인식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평온함, 명확함,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아바는 결국 기후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선택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려나고 있을까요? 목표가 인류를 대규모 접촉이나 문명 전환을 위해 심리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이라면 이 방법은 이해가 됩니다. 꿈을 매개체로 작동합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노출을 피하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수능에 보상을 주며 목적을 내재화합니다. 이 전략은 두려움의 문화를 우회하고 의미 있는 진화를 촉진합니다. 만약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의 이성과 그들의 이성을 조화롭게 하거나 두 종족을 융합하는 것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배가 아닌 마음을 침투시켜 저항 없이 목적과 정열의 깊은 변화를 촉구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일부는 이러한 꿈이 훈련의 장으로 작용하며 장래의 모습을 드러낼 세계를 위한 복잡한 정신 시뮬레이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독의 환상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를 예고합니다. 다른 이들은 더 음습한 두려움을 품고 선택받은 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역할을 위해 모집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또한 꿈이 비인간 주파수와의 진동 및 신경 호환성을 측정하고 조정하기 위한 보정 테스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해석에서 인간은 단순히 계몽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된 정신 주파수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진화의 미래는 기술이 아닌 텔레파시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꿈은 이 인지적 재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훈련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무언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속삭임이 더욱 뚜렷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더 구조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겪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된 통찰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단순한 추측에서 실질적인 현실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우아함을 가지고 구체화됩니다. 어느 저녁, 아마도 예상보다 빨리 꿈은 수면의 경계를 넘어 지속될 것입니다.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면 그 꿈은 계속될 것입니다. 의식과 잠 사이의 고요한 공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덜 알려진 몇 가지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의 가장자리를 울리는 속삭임들, 오랫동안 묻혀있던 이야기들, 당신의 눈이 아직 감기지 않았다면 계속 진행해 봅시다. 벨기에 삼각형 파도, 1989년부터 1990년까지 벨기에. 오후 5시가 조금 지나자 우프핀 경찰서의 전화선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하나씩 쏟아졌습니다. 이 40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이 멈췄습니다. 농부들이 서리로 덮인 들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앙리 샤펠의 한 노부인은 창가를 떠나지 않으며 나무 위에 떠있는 신비로운 물체에 대해 수화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검은 삼각형. 조용히. 처음에 근무 중인 교환원은 이를 장난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고 이어서 또 하나가 더 울렸습니다. 오후 5시 15분에 순찰차가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인 제어미스 힐리히 니콜과 후베르트 폰 몬테나이가 탑승하여 독일 국경 근처의 우폰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90분 동안 벌어질 일은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며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됩니다. 1989년 11월 29일 저녁은 나중에 벨기에 UFO 파동으로 불리게 될 사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5개월 동안 수천 명의 시민, 법 집행관, 항공교통관제사, 군 관계자들이 목격한 조용하고 저공 비행하는 검은 삼각형 비행체들이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유럽 역사상 가장 많이 기록된 대규모 UFO 목격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오늘날까지 벨기에 상공에서 떠다니던 것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현상은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파동이 시작되기 며칠 전 레아즈 프로 마을 주민들은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이 춤추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대부분은 잘못 인지된 별이나 일반 항공기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9일의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장 니콜과 그의 파트너는 여러 목격자들의 전화에 따라 길레프 호수 주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것을 마주쳤습니다. 각 모서리에 밝은 불빛이 있고 중앙에 맥동하는 빨간 불빛이 있는 거대한 검은 삼각형 물체였습니다. 그것은 나무 꼭대기 바로 위에서 조용히 떠 있었고 하늘을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로질렀습니다. 엔진 소리도 없고 하강 바람도 없이 별빛 아래에 불길한 기하학적 실루엣이 그려졌습니다. 한때 그 물체는 급선회하며 소리 없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관들은 얼어붙어 지원 요청을 할지 방금 목격한 것에 대한 디스비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공식 증언을 정리하고 그날 밤에 수십 개의 민간인 목격자들의 진술과 자신들의 관찰을 면밀히 교차 검증했습니다. 모두 같은 설명을 반영했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거대한 어두운 삼각형, 불가능할 정도로 느리고 낮게 비행하며 모두 조용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국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UFO 사건들과 달리 벨기에의 목격 사건들은 신뢰할 수 있는 관찰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 파일럿, 레이더 기술자, 경찰관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강한 회의론자들도 시선을 돌리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보고의 양이 급증했습니다. 1989년 11월부터 1990년 4월까지 벨기에 전역에서 2,000건 이상의 공식 UFO 목격이 기록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놀랍도록 유사한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검은 삼각형 비행체, 모서리에서 빛나는 3개의 흰 불빛, 중앙의 빨간 불빛, 낮은 고도, 조용한 움직임, 느리고 의도적인 비행이었습니다. 목격은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인 원이아 근처의 레스지, 나무르, 와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작은 마을과 번화한 도시 모두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UFO 목격 사건들과는 달리 이 파동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며 대규모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벨기에 공군은 이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990년 3월
대중의 요구가 커지자 군은 레이더를 통해 이 물체들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30일부터 30일 일밤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대의 F-16 전투기가 근론의 레이더 기지에서 감지된 삼각형 물체를 요격하기 위해 보베 공군 기지에서 출동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온보드 레이더를 활성화하고 그 물체가 어떤 일반 항공기에서도 재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10,000피트의 고도에서 불과 1,000피트로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급강하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어떤 비행기나 헬리콥터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특히 소리 없는 속도로 발생했습니다. 레이더 운영자들은 그 물체가 급격한 지그재그 움직임을 하며 사라졌다가 몇 초 만에 하늘의 다른 곳에 나타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물체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지만 레이더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벨기에 공군의 작전 책임자였던 윌프리드 데로워 대령은 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V 기자회견에서 그는 미확인 비행 물체가 지상 및 공중 레이더 시스템에 의해 추적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목격이 나토 작전이나 벨기에 군사훈련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 물체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공군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민간 UFO 연구기관에 레이더 데이터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사건 파일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국가군과 민간 UFO 연구자 간의 협력의 역사적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증거 중 하나는 패트릭 M이라는 남성이 1990년 4월 페티라의 들판 위에서 떠있는 검은 삼각형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밝은 모서리 불빛과 중앙에 빨간 빛을 가진 뚜렷한 삼각형 형상을 보여주었고 여러 매체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년 동안 이 사진은 목격의 실질적인 증거로 여겨졌지만 2011년에 사진작가를 자칭하는 개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레이더 확인 훈련된 전문가들의 목격담, 그리고 항공기에 알려진 능력을 초월하는 비행 행동, 이 모든 요소들은 설득력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익붐도 비행기 자국도 충돌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용한 관찰과 갑작스러운 사라짐만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 삼각형 물체들이 나토나 미국군의 비밀 스텔스 항공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벨기에 공역에서 야간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말이죠.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스텔스 플랫폼이 조용히 떠있고 거의 제로 속도로 움직이다가 소음 없이 놀라운 속도로 가속할 수는 없습니다. 벨기에의 공역은 철저히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나토 관계자들은 무단 비행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계인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격의 물결은 이전의 비행 접시 보고와는 다르게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각형 비행체들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력시설, 군사기지, 외딴 마을 위에 나타났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시성을 띠고 있었지만 위협을 주지 않았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목격을 잘못된 별, 기상풍선 또는 집단 히스테리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철저한 검토에서 흔들렸습니다. 기상풍선이 검은 삼각형으로 나타날 수 없고 별이 수평으로 하늘을 가로지르지 않으며 대규모 히스테리로는 레이더 락이나 훈련된 군 관계자들의 상세한 관찰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보고된 사건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더로워 대령은 나중에 국제 UFO 연구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으며 여러 인터뷰에서 벨기에 UFO 물결이 진짜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그들의 공역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물체들이 우리의 능력을 훨씬 초월한 비행 특성을 보였으며 그 뒤에 있는 존재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오늘날 벨기에 삼각형 물결은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로즈웰 사건이나 랜들샘 숲과 같은 고립된 사건과는 달리 벨기에 현상은 몇 개월에 걸쳐 구조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수천 명의 목격자와 투명한 군 협력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가 공중의 불규칙 현상에 어떻게, 그리고 아마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공식 파일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조사들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목격한 운 좋은 혹은 불행한 사람들, 군 관계자, 항공사 조종사, 레이더 운영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기억 속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지역 사회 위에 떠 있는 감지할 수 없는 검은 삼각형. 그들은 발 아래의 지구만큼이나 실제했습니다. 투스컴비아의 빛들. 2006년 투스컴비아, 엘라바마, 미국. 비디오는 수많은 다른 아마추어 촬영처럼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흐릿하고 손으로 들고 찍은 흔들리는 카메라 움직임과 멀리서 들리는 매미 소리가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들은 단순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세 개의 빛나는 빨간 주황색 구체가 카터 가족의 집 뒤 나무 위에 완벽한 삼각형 배열로 떠 있었습니다. 한 구체가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원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구체는 땅 가까이 떠서 높은 소나무 가지 위에 섬뜩한 빛을 비추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마치 주변을 살피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무섭고 조용하며 그들이 만난 어떤 비행기와도 달랐습니다. 15세의 메건 카터는 카메라 뒤에서 아버지에게 비행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며 그것이 그저 거기 있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더그는 6년간 미 공군에 있었던 전직 군인으로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고 소리가 나는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물체들이 비행기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2006년 7월 10일 밤은 불가사의한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주 엘라베마의 투스컴비아는 미국 남부에서 가장 매력적이지만 가장 덜 알려진 UFO 파동의 예기치 않은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국가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모은 증거, 특히 카터 가족의 영상, 은 연구자들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투스컴비아는 엘라베마 북서쪽 구석에 위치한 평화로운 지역으로 테네시 강과 가깝습니다. 주민들은 자주 문을 잠그지 않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름마다 열리는 헬렌 켈러 축제가 가장 큰 지역 행사입니다. UFO 목격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2006년 7월 하늘에는 전혀 지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카터 비디오가 목격 후 며칠 후 유튜브에 등장하자 호기심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상을 분석하고 싶어하는 연구자와 회의론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상의 품질은 조잡했지만 그 매력적인 특성은 강력했습니다. 여러 개의 물체가 10분 이상 나무 꼭대기 위에서 떠 있었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서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깜박이는 항법등이 없었고 비행기 소리도 없었으며 목격자들이 본 것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는 지역 방송국들이 보도를 하게 만들었고 카터 가족이 그들의 집 밖에서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는 짧은 세그먼트를 포함했습니다. 더그 카터는 항공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제트기나 헬리콥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분명히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웃들이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2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한 부부는 그날 밤 자신의 뒷마당 그네에서 본 불빛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퇴직 교사는 나무 위로 조용히 떠다니는 3개의 빛나는 구체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익명을 요구한 지역 보안관의 부하가 기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순찰 중 그는 하늘에서 크고 낮게 떠 있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의 침묵과 나무 꼭대기를 가로지르는 느린 움직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경찰 무정의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신호가 갑자기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빛이 사라지자 정상적인 무전 수신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머슬 쇼울스 외곽의 내슈 트레이스 파크웨이 근처에서 또 다른 목격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테네시 강에서 밤 낚시를 하던 2 낚시꾼은 물 위에 몇 분간 떠있는 삼각형 모양의 불빛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낚시꾼은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결과물은 흐릿하고 관호출되어 있어 아마도 움직임이나 빛의 반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말이 지나기 전에 콜버트와 로더데일 카운티 주민들로부터 12건 이상의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심지어 뮤폰, 즉 상호 UFO 네트워크에도 전달되어 사례 파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습니다. 투스컴비아 목격 사례의 특징은 단순히 목격자의 설명 일관성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의 중첩이었습니다. 비디오 증거, 다수의 증언, 경험이 풍부한 관찰자들. 또한 퇴직 공군 제대 군인은 전자기 방해와 함께 군사훈련이나 시민활동이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초 목격 후 2주 이내에 뮤폰의 조사자들과 독립 연구자들이 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카터 가정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원본 비디오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빛이 FAA 규제 항공기와 관련된 전멸 패턴이나 열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도와 비행 경로에 설정된 상업 항공기나 군 비행기의 기록은 차이가 없었고 정보 자유법을 통해 확보된 레이더 로그는 알려진 항공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트랜스폰더 반환이나 경고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고 기상 풍선과 드론도 제외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민간 드론 사용이 드물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 중 어떤 것도 같은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그렇게 특이한 조명 패턴을 발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독립 분석가인 은퇴 전기 엔지니어 레이 메카르티는 비디오를 세밀히 처리하여 불빛의 움직임을 프레임 단위로 추적했습니다. 그는 세 개의 불빛이 영상 내내 기하학적 관계를 보여주었고 이는 하나의 구조체에 속하거나 매우 조정된 형성의 일부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메카르티는 만약 이 불빛이 하나의 비행체라면 그것은 거대하고 조용하며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비행 중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레드스톤 아스널과 콜럼버스 공군 기지를 포함한 지역 군사 기지와의 접촉은 미미한 정보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관계자들은 7월 10일 밤 훈련이나 공중작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비디오 증거에 직면했을 때 한 대변인은 영상에 나타난 것이 그들의 자산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나중에 더그 카터는 정부 항공사무소를 대표한다고 주장한 두 남자와의 만남을 회상하며 원본 테이프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원본 파일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그 남자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연락처 정보를 남기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촬영 장소와 그가 바라보고 있던 방향을 물었습니다. 더그는 그 상호작용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역을 넘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주요 신문들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고 비디오가 초기 유튜브에서 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곧 바이럴 콘텐츠 속에 묻혔습니다. 카터 가족과 투스컴비아 주민들에게 이 사건은 잊지 못할 수수께끼로 남아 세상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그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몇 년 후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당시 20대였던 메간 카테어는 이 사건을 회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늘의 불빛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시간 감각이 변했으며 관찰당하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동의하며 그가 일어난 일을 이해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는 확실히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에게 충분했습니다. 현재도 연구자들은 때때로 투스컴비아의 불빛을 신뢰할 수 있는 미해결 공중사건의 사례로 다시 살펴봅니다. 분명한 비디오 문서화, 일관된 다수의 목격자 증언, 경험이 풍부한 관찰자들, 전자기 이상, 그리고 전통적인 설명의 완전한 결여가 그것입니다. 카터 가족은 원본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업과 디지털화도 완료되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분석에 나선 사람들에게 진실은 그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세 개의 불빛이 조용히 떠 있으며 알려진 항공기와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그 경험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메건 카터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직장 세계로 나아가 가족을 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매일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지만 가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가슴이 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녀가 목격한 것은 분명 비행기가 아니었음을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더그 카터는 원본 기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제 디지털 형식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가끔 연구자들로부터 문의가 옵니다. 때때로 마을 주민들이 다시 영상을 보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더그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그들이 표정이 엄숙해지고 세 개의 붉은 빛에 매료되는 모습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터스컴비아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2006년 여름의 몇몇 저녁 동안 신비로움이 밤 공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라벨을 붙일 수 없는 이상한 현상, 어떤 인정된 프로그램의 경계를 피하며 소리 없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온 침입자였는지, 비밀 실험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남부의 조용한 밤, 귀뚜라미의 교향악과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무들과 함께 터스컨비아의 사람들은 하늘이 지닌 비밀을 목격했습니다. 2006년 11월 7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의 C-17 게이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에서 평범한 오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활주로는 제트 엔진 소리와 함께 분주했고 지상 근무자들이 화려한 조끼를 입고 바쁘게 움직였으며 겨울의 도래를 알리는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C-17 게이트 바로 위에서 이상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공항 직원 몇 명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비행기 아래를 지나던 한 정비사가 위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멈췄습니다. 구름이 낀 하늘에 조용히 떠있는 완벽한 원형의 금속 물체가 있었습니다. 불빛도 소리도 날개도 없는 평범하지 않은 비행 물체였습니다. 정비사는 즉시 상사에게 무전을 보냈고 소식은 유나이티드 직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종사와 지상 근무자, 게이트 직원들이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놀람은 숨소리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지상 근무자는 나중에 그 물체를 회색 은색의 원반으로 묘사했습니다. 구름 아래에서 정지해 있었고 약 1500피트 높이에서 갑자기 구름을 뚫고 급속히 상승했습니다. 두꺼운 구름층에 가시적인 구멍을 만들며 하늘의 푸른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이 구멍은 몇 분 동안 지속되다가 서서히 닫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직원들 중 최소 12명이 이 이상 현상을 목격했고 사건은 약 5분간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승객들은 이 현상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찰은 C-17 게이트 근처에서 하늘을 명확히 볼 수 있는 항공사 및 지상 직원들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나이티드 항공 내부에서만 이야기되던 사건이 다음 날 외부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국가 UFO 보고센터와 이후 상호 UFO 네트워크에 연락했습니다. 항공업계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FAA의 반응은 빠르고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변인 엘리자베스 이샴 코리는 언론에 FAA가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물체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레이더 확인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시된 설명은 기상현상이었지만 이를 목격한 이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교통기자인 존 힐로비치는 유나이티드에서 연락을 받고 사건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2007년 1월 초에 발표한 보고서는 전국 언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기사는 철저하고 체계적이었으며 유나이티드 항공 직원들의 여러 익명의 계정을 포함하고 FAA의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힐로비치는 CNN의 목격자들의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항공기를 인식하고 중요한 비행 패턴을 모니터링하며 표준 운영 절차를 준수하는 숙련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UFO 애호가들이 아니라 가장 규제가 엄격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훈련된 관찰자들이었습니다. 자유정보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FAA는 처음에 사건에 대한 세부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레슬리 킹과 같은 조사 기자들의 지속적인 압력 덕분에 FAA는 항공교통 오디오 녹음과 내부 통신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이더 로그는 특별한 활동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유나이티드와 FAA 관계자 간의 이메일에는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기관은 처음에 이 보고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1월 8일자 FAA의 내부 이메일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직원이 C-17 게이트 위 약 700피트에서 회전하는 원반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물체는 완전히 조용하게 수직으로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이메일에서는 사건에 대해 긴장한 농담이 오갔고 한 FAA 관리자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외계인 신분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농담했습니다. FAA는 변함없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레이더 확인이 없으면 조사가 없다는 것이었죠.
이 사건은 구름 홀 펀치 클라우드 현상으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떨어지는 얼음 결정들이 흐린 하늘에 구멍을 뚫는 기상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익숙한 기상학자들은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구멍홀 구름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형성되며, 그날은 눈에 띄는 얼음 결정과 빛의 굴절이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구멍홀 구름은 그 구멍이 형성되기 전에 몇 분 동안 떠있는 원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실험용 드론, 잘못 인식된 풍선 또는 독특한 시각적 착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목격자들이 리카운트한 물체의 행동, 형태, 갑작스러운 상승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그 공역에서 군사나 민간단체가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격 사건은 국제공항 위에 제한된 공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UFO 연구 커뮤니티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터미널 근처에 무단으로 떠있는 물체는 보안 프로토콜, FAA 통보 또는 군의 대응을 촉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없었고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FAA의 조사 거부가 결합되면서 많은 이들은 조용한 은폐 또는 사건에 대한 고의적인 무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항공 규정은 명확합니다. 통제된 공역 내의 미지의 공중 물체는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나타내며 문서화되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관련 기관들은 발생한 사건을 공식적으로 기록도 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헤어 사건은 주요 교통 허브에서 UFO를 목격한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증인 사례 중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건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다큐멘터리 문헌 항공 심포지엄에 등장했습니다. 수십 년 후 미확인 공중 현상에 대한 공개 청문회에서도 철저히 논의되었고, 조종사와 관계자들은 개선된 보고 절차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주요 사례로 활용했습니다. 놀랍게도 유나이티드 직원들은 증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추가 인터뷰를 거부하고 사실이 스스로를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소수는 은퇴한 후 나중에 더 개방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직원은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그것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주위의 모든 사람도 보았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이 아니었다. 고 말했습니다. 그 물체는 C-17 게이트 바로 위에 떠 있었고 매일 하역하는 비행기만큼이나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물체가 위로 솟아오를 때 구름에 나타난 원형의 공백은 근처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에게도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조종사는 제어탑에 보고하며 흐린 하늘에서 완벽하게 대칭적인 구멍에 당황했습니다. 그날의 기상 데이터는 갑작스러운 구름 커버 변화에 대한 자연적 설명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FAA 레이더는 이상한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중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 컴퓨터 생성 이미지를 사용하여 목격자들의 설명을 명확히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원래 사건의 특유의 정밀함과 완전한 침묵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오헤어 공항의 C-17 게이트를 지나가는 여행객들은 2006년의 차가운 오후, 그 정확한 위치 위에서 알려진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무언가가 있었음을 모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수십 명의 숙련된 전문가들은 그 기억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드론이었는지, 실험 비행기였는지, 아니면 외계의 무언가였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의 구조화된 혼돈 속에서 콘크리트의 소음, 라디오 통신의 윙윙거림, 세련된 유리 터미널, 하늘은 잠시 열렸고 조용히 무언가 환상적인 것이 사라져갔습니다. 1980년대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에서의 만남. 물은 매우 차가워 피부를 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의 50m 깊이에서 두꺼운 소련 잠수복을 입고도 잠수부들은 뼈에서 느껴지는 깊은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놀랍게도 바이칼 호수의 가시성은 매우 좋았고 수십 미터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가져온 것은 그 명료함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틀림없이 인간의 형태였고 높이는 약 3m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산소 탱크나 잠수복도 없었습니다. 오직 은빛의 매끈한 바디수트만 입고 있었고 위에서 비치는 햇빛에 살짝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영하지 않고 마치 의도적으로 미끄러지듯 떠다니며 잠수부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수장 잠수부는 눈을 깜빡이며 마스크를 조정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6명의 다른 소련 군사 잠수부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두 소련 해군의 지휘 아래 표준훈련 임무의 일원이었고 그들 모두 같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후 전개된 일들은 수십 년 동안 비밀에 쌓여있게 될 것입니다. 바이칼 호수는 평범한 물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 호수로 어떤 곳은 그랜드 캐년보다 깊습니다. 시베리아 황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설은 오래전부터 이 호수 깊이에서 이상한 빛이 올라오고 어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달이 없는 밤에 수면 위를 스치는 신비로운 형체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냉전의 한가운데서 소련 군대의 관심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집중된 조사로 바뀌었습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와 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특정 집단이 수영자 조우로 알려지게 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때 군사 기록에 철저히 보관되었으나 소련 군 관계자이자 KGB와 소련 공군의 이상 현상 감시를 담당했던 바실리 예라모노 대장의 폭로로 수십 년 후에 드러났습니다. 예라모노는 여러 인터뷰에서 소련 해군 훈련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중 현상에 부딪힌 일들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1982년 바이칼 호수 서쪽 해안 근처에서의 훈련 잠수 중 7명의 해군 잠수부가 키가 큰 인간형 형체와 마주쳤습니다. 놀란 잠수부들은 이 신비로운 존재에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사령부의 지시로 모든 미지의 존재를 포착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저지당했습니다. 팀이 그 형체로 다가가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물속에서 폭발하며 어떤 이들은 충격파로 묘사했고 다른 이들은 갑작스러운 압축으로 인해 몸이 뒤로 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3명의 잠수부는 제때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남은 4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감압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다이빙 한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사건은 신속히 군사 비밀로 분류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압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했지만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게는 현실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기원을 가진 무언가와 마주쳤고 아마도 이 지구의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 몇 주간 바이칼 호수에서의 활동이 급증했습니다. 순찰 보트가 어둠 속에서 물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헬리콥터가 호수 표면을 낮게 비행했습니다. 관련 없는 임무에서 재배치된 잠수부들이 바이칼 호수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식적인 임무는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민간인들의 목격 사례는 계속되었습니다. 1987년 지역 어부 알렉스 티모셴코는 늦은 밤 호수의 수면에서 빛나는 구체가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구체는 조용히 떠 있었고 물 위에서 푸른 빛을 뿜어내다가 갑자기 하늘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소음이나 추진력 없이 말입니다. 동시에 근처의 과학연구 선박은 에너지 측정에서 갑작스러운 이상을 기록했지만 그들의 공식 기록에는 그 물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인 1988년 인근 리스트비안 마을 주민들은 호수 위에서 떠다니는 여러 개의 붉은 오렌지빛 불빛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불빛 중 일부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었지만 그 필름은 며칠 내에 당국에 의해 압수됐다고 합니다. 1990년 러시아 해군 관계자들은 독립 저널리스트들에게 소나가 호수 깊은 곳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했다고 비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이 물체는 알려진 잠수함의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어떤 것은 시속 250km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미확인 수중 물체 USO는 수직과 수평으로 재빠르게 움직이며 그 깊이에서 어떤 알려진 선박도 할 수 없는 기동을 수행했습니다. 게다가 이 접촉들은 어떤 출처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해저기지나 지질 동굴 시스템은 발견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출현 뒤 불규칙한 움직임과 급작스러운 사라짐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소련 과학자들은 목격 사례와 함께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데이터는 호수의 좁은 구역에서 방사선 수치의 급증을 시사했으며 몇 시간 내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는 이 주제에 대해 침묵을 유지했으며 대부분의 지역 언론은 이 주제를 아예 피했습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에야 추가 정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의 연구자들과 독립적인 러시아 UFO 단체들은 바이칼 호수에서 복무했던 퇴역군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공식적으로 조우를 확인했으며 일부는 1982년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암시했습니다. 퇴역소련 해군 장교인 미카일 대위라는 가명을 쓴 이가 잠수훈련 중 근처에서 관찰했던 이상한 녹색 불빛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불빛들은 완벽한 형대로 움직였고 그는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며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일관되게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지역 어부들, 과학자들, 잠수부들, 군인들이 모두 일일이 유사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불빛들, 인간과 비슷한 수영하는 존재들, 그리고 소리 없이 물속에서 떠오르는 비행기, 이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인간의 탐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구의 깊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진화한 고대 종족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들이 우리의 호수와 바다를 비밀 피난처로 사용하는 외계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그것들이 고급 군사 기술일 수도 있다고 이론화했지만 어떤 현대 장비도 보고된 놀라운 민첩성과 침묵을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기존 과학에 근거한 설명을 제시하며 소나의 부정 확성, 수중 가스 방출, 집단 환각 또는 심지어 생물 발광 해양 생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시각적인 목격, 소나 증거, 증가된 방사선 수치, 숙련된 잠수부들이 겪은 비극적 사건들의 조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된 사건 중 하나는 2009년에 발생했습니다. 아마추어 잠수부들이 볼 호수의 남쪽 구역을 탐험하며 완전한 침묵 속에서 자신들 아래로 미끄러지는 빛나는 원반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잠수부는 목격 이후 일시적인 마비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인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는 볼 호수의 현상에 대해 대체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식 기관도 이 많은 보고를 기록하거나 처리할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조용한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수부들은 호수의 깊은 곳에서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볼 호수는 고대 역사, 독특한 야생 동물 또는 지질학적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여전히 탐험되지 않은 깊이 속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수역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카메라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특정 장소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고대의 냉정한 정적에 잠겨있는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스탠 로마닉의 사건은 2000년대 초반 미국 콜로라도에서 기록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창문에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탠은 전직 배관공이자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TV를 몰두하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두드림, 목적이 있고 집요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잠시 TV를 끄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러자 두드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커튼을 젖혀보니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마른 몸매, 창백한 회색 피부, 지나치게 큰 검은 아몬드 모양의 눈을 가진 존재가 유리 밖에 모션리스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2초도 안 되어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나타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놀란 로마닉은 뒤로 물러섰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카메라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지만 마당은 비어 있었고 어둠 속에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불안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만남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논란이 되는 UFO 납치 이야기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로마닉은 이 순간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동안 그는 비인간 존재들과의 지속적이고 심화되는 만남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빛, 갑작스러운 정전, 설명할 수 없는 부상, 그리고 시간의 공백이 그의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납치 신고자들이 사라져가는 것과는 달리 로마닉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각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증상. 그는 집 곳곳에 카메라를 배치했습니다. 그는 집에 모션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는 정부 요원들로부터 온 것으로 주장하는 음성 메시지를 보존했습니다. 로마닉은 종종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기이한 언어와 기호로 작성된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수학이 등장했습니다. 로마닉의 이야기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그가 다운로드라고 부른 것들이었습니다. 자발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글쓰기의 폭발로 복잡한 수학 방정식과 기하학적 스케치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두 명의 물리학자가 이 방정식 중 일부를 평가하고 합법적인 고급 중력 물리학 개념과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로마닉이 이전에 훈련받지 않았던 이해입니다. 그는 또한 어깨의 연골 손상이라는 지속적인 질병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가 침대에서 violently yanked 된 후 다시 침대에 떨어지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부상은 의료 기록에 의해 corroborated 되었으며 의사들은 그 갑작스러운 발생과 중대함에 당황했습니다. 특히 불안한 에피소드 중 하나에서 그는 비디오로 명명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그는 창가 근처의 이상한 소리에 반응하는 자신을 기록했습니다. 녹화된 영상 속에서 작은 회색 얼굴이 빠르게 나타났다가 재빨리 사라집니다. 이 비디오는 공개된 후 UFO 서클에서 가장 널리 논의된 외계인 녹화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즉시 그것을 조작이라고 비난했지만 다른 이들은 너무 기괴하고 정확한 타이밍으로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로만의 사건이 일반적인 유괴 이야기와 다른 점은 방대한 양과 다양한 증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콜로라도와 네브래스카의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담은 사진, 그의 집 근처에서 떠있는 이상한 비행체의 동영상, 전자기 간섭, 신비로운 전력 급증, 그리고 그에게 공개 발언을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기계음의 전화 등을 수집했습니다. 그의 집 밖에는 오랜 시간 동안 정체불명의 검은 밴이 주차되어 있었고 가족과 이웃들은 그의 재산 근처에서의 이상한 빛과 설명할 수 없는 형체에 대한 목격담을 증언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영상 중 하나는 집 보안 카메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로만이 침대에서 떠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매트리스 위로 몇 인치 떠오른 후 다시 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2003년 MBC의 제인 포리쇼에 출연했을 때 그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감정적인 회상 후 생방송 중에 쓰러졌습니다. 무대 뒤 영상에서는 그가 정신없이 땀을 흘리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가 주목받으면서 의심과 비판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회의론자들과 반박자들은 로만의 배경, 성격, 방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음성 메일에 기록된 외계의 목소리가 음성 변조 기술로 쉽게 복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비디오가 인형극과 조명 효과에 의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로만을 지지했던 UFO 연구자들은 그가 여러 인터뷰에서의 모순과 시간선의 불일치, 그리고 과장 가능성 때문에 점차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 연구자는 로만이 너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양이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만을 방어하는 이들은 그의 문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강조하며 한 개인이 이렇게 복잡한 물리적, 음향, 비디오 증거를 혼자서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로만은 다큐멘터리 촬영팀을 위해 다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외계 접촉을 조작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그의 답변은 속임수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만은 시험의 스트레스와 인터뷰 전 그에게 가해진 위협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경찰이 로만의 집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논란은 더욱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전국적인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여론은 양분되었습니다. 로만은 유죄를 부인하며 정부 요원들이 그의 UFO 폭로에 대한 보복으로 증거를 심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가 여러 차례 해킹을 당했고 악성 소프트웨어가 그의 동의 없이 불법 콘텐츠를 원격으로 업로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배심원단은 그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2년의 강도 높은 감독 하에 보호 관찰을 받고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했습니다. 이 유죄 판결은 그의 UFO 주장을 지지하는 모든 주류 지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랜 지지자들조차 스탠 로마닉을 둘러싼 상충되는 이야기를 조화롭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외계 지성과 접촉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아동 포르노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포로 이어진 여러 상황들은 여전히 깊은 의문과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한 수학적 코드가 있습니다. 독립물리학자들은 로마닉에게 속한 여러 송을시 메모가 중력 렌징과 에너지 분산과 관련된 정확한 공식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검증했습니다. 이는 그가 뚜렷한 학문적 전문성이 없던 분야입니다. 기록된 전화 통화 중 하나에는 디지털로 변조된 목소리가 조용히 하라는 경고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 신호는 복잡한 마스킹 시스템을 통해 해외에서 전송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로만의 당시 아내를 포함한 목격자들은 밤하늘의 빛과 그의 유괴 주장과 일치하는 전자기기 장애를 지속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더욱이 설명할 수 없는 시간 손실 사건이 여러 차례 기록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로만이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정신이 혼미한 채 맨발로 춥고 불편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스탠 로마닉은 사기꾼이자 UFO 공동체를 개인적 이익과 명성을 위해 이용한 조작자입니다. 반면 그는 비극적인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불안정할 수도 있고 착취의 희생자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실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신뢰성은 이후 법적 문제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기록, 수많은 시간의 비디오 촬영, 방대한 메모, 의료 문서, 그리고 직접적인 증언들은 진실, 허구, 미스터리가 얽힌 복잡한 망을 형성합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진정한 현상을 개인과 분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한 경우는 드뭅니다. 오늘날 로마는 상대적으로 익명 속에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UFO 다큐멘터리는 그의 이야기를 완전히 생략하며 그 이야기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지만 증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상은 지속되고 방정식은 여전히 존재하며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한 설명할 수 없는 빛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불안한 외계 접촉 사건 중 하나를 기록했을지도 모르는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가 개인적인 실패나 정교하게 오케스트레이티드 된 공격으로 자신의 신뢰성을 훼손한 경우 말입니다. 결국 로마닉 사건은 믿음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의 한계를 파고들며 단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얼룩진 강력한 증거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그리고 진실의 본질이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한 채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966년 4월 17일 미국 오하이오주 포티지 카운티에서 경찰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의 첫 빛이 비추는 가운데 라디오가 울리며 모든 유닛이 상태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보안관 보좌관 데일 스파는 오하이오주 레브나 근처 224번 도로에 버려진 차량을 조사한 뒤 피곤한 눈을 비볐습니다. 주변의 숲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고 4월 초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새들은 아직 아침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파는 차에 열린 트렁크를 조사하려 했을 때 나무 사이로 비치는 환한 흰빛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해가 떠오르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 빛은 움직이며 숲의 정수리에서 하늘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물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나무 위에 떠있는 거대한 타원형 금속 비행체가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둥근 꼭대기와 넓고 평평한 바닥을 가진 그 물체는 나무 꼭대기에서 약 30m 위에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연기도 없이 오직 빛만이 있었습니다. 네프가 경찰차에서 나와 그 경이로운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스파는 통신실에 하늘에 무언가가 있다고 보고하며 추적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추격전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널리 알려진 UFO 추격전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85마일 이상을 이동하며 주 경계를 넘어 펜실베이니아로 향했고 여러 경찰차가 뒤따르며 혼란과 혼돈 그리고 영원히 바뀐 삶을 남겼습니다. 스파와 네프가 추격을 시작하자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앞서가며 때때로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땅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일반 항공기와는 달리 소리를 내지 않았고 표준 항법 등도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가까워지면 물체는 가속했고 정지할 때는 떠 있으며 움직일 때는 이동했습니다. 추격은 아트워터, 랜돌프, 얼라이언스를 지나 동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근 카운티의 통신센터들은 추격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고 다른 경찰들도 합류했습니다. 이스트 팔레스타인 경찰관 프랭크 판자넬라가 자신의 위치에서 물체를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민간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었다고 전해지지만 그 사진은 이후 잊혀졌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 비행체는 놀라운 속도로 위로 솟구쳐 올라 잠시 공중에 멈춘 후 다시 내려왔습니다. 마치 관찰자들을 의식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스파는 나중에 그 물체가 그들과 장난을 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주 경계에 가까워지자 경찰차의 라디오는 심각한 간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중 정적이 섞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체의 빛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추격은 결국 펜실베이니아의 커네이 근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90분 가까이 릴렌틀러스한 추격 끝에 그 비행체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상승하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추격전은 전국의 관심을 끌었고 언론은 이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경찰의 UFO 추격전이 85마일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자들이 레브나 보안관 사무소에 몰려들고 텔레비전 제작진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스파와 네프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한 여러 경찰관들과 함께 진술했습니다. 공군도 곧 개입했습니다. 며칠 안에 미국 공군의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공식 조사인 블루북 프로젝트가 대표를 파견하여 목격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스파와 네프는 광범위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스파는 조사관들이 사건의 진실을 찾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불신하기에 더 집중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블루북의 공식 결론은 위성이나 아마도 금성이라는 간단한 설명으로 사건을 해결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현상을 직접 목격한 이들에게는 씁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금성이 나무 위에 떠 있을 수는 없고 경찰차와 함께 85마일을 따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초음속 속도로 가속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광활한 숲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발하는 물체는 아닙니다. 스파는 블루북의 요약에 대해 비난하며 그것이 터무니없고 모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 생활은 혼란에 빠지며 고립되고 편집증에 시달리며 결국 이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비난과 감시는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네프 또한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몇 달 후 이 사건은 부정의 담요에 감싸여 잊힌 뉴스 클리핑 사이의 단순한 각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 이 사건은 연구자들과 작자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독립적인 조사관들은 초기 사건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록되었는지에 놀랐습니다. 여러 관할권에서의 무선 통신, 시각적 확인, 그리고 일관된 목격자 진술이 모두 같은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널리스트 제임스 모슬리는 몇 년 후 스파를 인터뷰하며 그 경험으로 남은 감정적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스파는 그 경험이 자신의 삶을 망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합리화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포타지 카운티의 추격 사건은 UFO 문헌의 한 축이 되었고 현대 UFO 담론에서 법 집행과 비범한 현상 사이에 가장 잘 기록된 만남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스파와 네프가 대기 이상 현상이나 비정상적인 조명이 있는 항공기에 속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자신의 이야기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지역의 다른 경찰관들은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의 농촌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비공식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일부는 포타지 카운티 사건을 경외심 어린 조심스러운 어조로 언급하며 그것이 전통적인 경찰 업무와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사이의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건은 단순한 논의 이상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제3종 접촉의 한 장면에 느슨한 영감을 주었고 경찰관이 시골을 가로질러 UFO를 쫓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스필버그는 나중에 포타지 카운티 사건이 그의 법 집행과 불가사의한 현상 간의 상호작용 묘사에 영향을 준 사례 중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의 원본 무전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 정보자유법 요청을 통해 스파의 초기 진술이 담긴 블루북 파일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 문서들 안에서는 경찰관들이 환각을 보였거나 부정직했거나 불안정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차분하고 유능하며 각 부서에서 잘 존경받는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마주한 물체는 여전히 미확인 상태입니다. 그것은 비행기도 금성도 아니었습니다. 기상 관측 풍선, 장난 또는 비밀 군사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어떤 기관에 의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물체의 진정한 본질은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지만 그 존재는 삶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데일 스파는 1983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이야기를 결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파일은 여러 비밀 해제 UFO 보고서 속에 묻혀 종종 간과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읽어본 사람들에게는 UFO 역사에서 가장 매혹적인 기록 중 하나로 돋보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앞에 나타날 때, 대중에게는 보이지만 권위자에게는 무시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펙의 유일한 답은 가능한 한 오래 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격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오하이오의 구불구불한 뒷길에서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꿈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비의 세계로의 또 다른 조용한 여행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 방황하고 있고 잠이 여러분을 감싸지 않았다면 알려지지 않은 것들 속에서 더 많은 에피소드를 탐험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편안히 쉬세요. 다음에 만나요.